일반 분양 아파트, 소위 브랜드, 그죠? 이런 걸 걸고 있는 아파트 20, 30평대를 공급해야 되는데요. 그 입주량은 내년부터 이제 10,000세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3년 동안 입주하는 양이 25,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25,000세대 입주한 때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많이 입주할 때는 1년에 10만 채 정도가 입주했거든요.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워요. 작년에 포항에서 입주한 양이 7,000채, 8,000채 정도 될 거예요. 포항이 서울의 20분의 1 인구입니다. 상상하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폭등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이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습니까? 해결은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공급 문제는 일단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공급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도 보더라도 내년도에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이 뭐 2만 몇천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거는 그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리 공급해도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요. 지금 일반 분양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소위 좋아하는 브랜드, 그죠? 이런 걸 걸고 있는 아파트 20, 30평대를 공급해야 되는데요. 그 입주량은 내년부터 이제 10,000세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입주하는 양이 25,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그러면 지금 1년에 25,000세대 입주한 때도 거의 없었어요. 서울에 한 30년 동안 지금 통계입니다. 그리고 많이 입주할 때는 1년에 10만 채 정도가 입주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 대구가 이제 많이 입주할 때가 2만 채가 넘었었어요. 1년에. 그런데 다 소화되고요. 그리고 대구는 다 신규 분양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서울은 이제 10,000채가 입주해도 뭡니까? 이게 다 정비 사업이에요. 이게 정비 사업과 이게 신규 입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로 이제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그냥 입주하는 건 공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비 사업은 70% 가까이가 조합원 거를 부시고 다시 주는 거기 때문에 공급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만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25,000채가 입주한다 그러면 30%, 즉 7,500채나 뭐 8,000채 정도만 신규입니다. 한 해에 7,000채, 8,000채 공급돼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3년 동안에 7,000채, 8,000채 공급된다.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포항에서 입주한 양이 7,000채, 8,000채 정도 될 거예요. 포항이 서울의 20분의 1 인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상상하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폭등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 이야기를 저도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사기 신도시, 이거는 아까 우리가 상기 신도시 이야기했지만 상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게, 그죠? 빨리 입주하는 게 10년. 자,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그죠?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언제 입주하겠습니까? 한 10년 후에. 즉 35년도에 입주하는 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3기 신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늦습니다. 그게 다 생각했던 것보다 늦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0년간 지금 10년 돼야지 겨우 이제 입주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보상을 해야 되는데 더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작물 조사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보상을 해야 되면. 왜냐하면 이게 그냥 땅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목 같은 나무도 이제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상해야, 그걸 살펴야 되는데 감정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늦추다 보면 뭐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더 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민간에서 그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거를 그냥 더 주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걸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상기 신도시를 빨리빨리 진행시켜가지고, 그죠? 예, 입주를 그나마 2030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저 쏟아내는 거.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만 채 정도 공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그럴 필요 없는데요.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더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5만 채 정도를 더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5만 채 정도를 그냥
쏟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지금 진행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정비 사업이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중에 멈춰 있는 단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시키면 한 5년 내에도 입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도지사가 하는 게 크죠. 예, 지자체에서 하는 거긴 한데요. 지금 멈춰 있는 이유가 대부분 공사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합과 시공사 양측을 이제 조정을 해서 그죠,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시키는 거. 요 두 가지 아니고는 지금 빨리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사항들이 대부분은 뭡니까? 좀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지, 뭐, 이렇게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좀 미세하게 들어가서 아주 세밀한 부분을 살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창하게 200만 호 건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빨리 나올 수 있는 공급 부분을 빨리빨리 잡아서 이제 진행시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 경우도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대체주택지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죠, 만들어낸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뭔가 진행시키고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들을 챙기는 지금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최근 서울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유세기간 중에 이제 특정 뭐 유튜브 채널에도 나오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뭐 그걸 어떻게 막냐, 세금만 잘 내라 이야기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마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그게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기자분들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뭐 이렇게 뭐 보고가 계속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 지역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난 그게 대해서는 뭐 할 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정부에서 나올 대책, 아마 7월 달에 저는 조그만 대책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 대책은 좀 시장 친화적이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대출을 조인다든지, 그죠? 뭐 시장 친화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공격적인 그런 대책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 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계속 그 지지층에서 뽑아줬더니만 강남만 오르던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건데 이걸 계속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기는 힘들 거다. 그렇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대책들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예전에 이제 그 이야기해 왔던 국토보유세라든지, 그죠? 이런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든지, 저희가 지금은 기존 세금 같은 경우도 되게 높습니다. 세율이. 우리나라가 뭐 재산세도 높고요. 거래세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상황인데, 이걸 더 올릴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높은 게 82.5%입니다. 이걸 90%로 올린다고 한들, 뭐 움직이는데 크게 지장이 있겠습니까?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 팔고 동결효과로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 지금 2주택부터, 그죠? 투기관리지구라든지 이런 쪽은 8%, 12%, 3주택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뭐 10%, 15% 올린다고 해도 그게 시장에서 크게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금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뭔가 적응이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크게 뭐 그로 인해서 영향은 없을 거다. 대신에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뭐 상당히 이제 좀 시장에 영향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시장이 더 왜곡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지만 그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먼저 이제 한은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저는 이제 조금 무식하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은 총재는 뭐 주택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현재 그 나와 있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금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한은은 이제 물가 안정에 집중하는 기관이지 집값을 걱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창용 우리 총재께서 예전부터 조금 이렇게 월권 행위를 저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다. 라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뭐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 더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이제 되게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규제라는 거는 양면의 효과가 있어요. 이게 수요도 줄일 수 있는데요. 뭐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공급도 줄일 수 있어요. 왜 지금 공급이 안 됐냐를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제의 양면성을 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수요 측면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누를 수 있지만 공급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요도 누르고 공급도 누르는 거는 일정 부분 그죠? 기간을 간다 그러면 뭔가 안정된 듯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수요라는 거는 그리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공급은 이제 뭐 안 되면 그냥 안 될 수 있는데요. 수요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도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89만 채 공급되다가 거래되다가 98만 채밖에 거래가 안 되면 나머지 90만 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젠간 튀어 올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양쪽을 다 눌러 놓으면 거래는 좀 안 되더라도 그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르거든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봐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현된 때가 언제냐? 2021년이죠. 그때 한 해에만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20%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한 해에만 20% 올랐다는 건 뭐냐 그러면 정말 좋은 아파트는 거의 2배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시장이 한번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라는 건 수요도 줄일 수 있지만 공급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공급이 문제인데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내성이 좀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 지역과 같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왜곡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대책들은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출 이런 거는 사실은 특별한 그걸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창구 지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은행장들 불러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대책을 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낸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짧게는 한 7월에 저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규제라는 게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은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5월 달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8.2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그거 대부분은 청와대에서 작업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국토부 장관, 우리 김현미 장관이셨는데요. 내가 아파트가 빵이었으면 좋겠다, 막 구워내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휴가 기간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책 발표되고 복귀하셔가지고 대책 발표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또다시 휴가를 가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청와대에서 작업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지금 아마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정권의 이념적인 색채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작업을 해서 9월 정도에는 본인들 이제 생각을 품고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대책은 추석 전에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추석 전에 이런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추석 때 이제 그 우리 친척이나 가족분들이 만나시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 대책 너무 세. 조심해야 되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그죠. 뭔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추석 전에 그런 대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9월 달에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이 제일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집값을 떨어뜨릴 어떤 요인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집값이 높은데 앞으로도 더 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가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뭐 전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특정 지역에 사실은 집중돼 있거든요. 그 정도 소득은 제가 이제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의 아파트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수요는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OECD 국가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그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0%대였어요. 0.23%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울은 오르지만 지방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오르지만 연립은 작년에 서울도 아마 별로 좋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파트 반포동을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주택 가격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도. 근데 우리는 뭐 0%대니까 안 올랐잖아요, 전체 주택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반포동이 많이 오르는 건 문제가 없냐?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는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하탄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평당 몇십억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미국 분들이 특이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뭐 황궁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몇 억씩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 인도 이런 데 가도 몇 억 하는 아파트 있습니다. 그런 우리보다 훨씬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도 가보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이게 특정 지역이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이제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를지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보다 5년 후는 많이 올라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이제 조정도 받고 오르고 조정도 받고 오르고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게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무슨 집을 두 채, 세 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뭐 한 채 정도 사시는 거는 지금 크게 문제 없이 매입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조금 이제 무주택자분이나 아니면 갈아타기 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시기들을 조정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은 지금 주거선호 지역을 어차피 옮기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서두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오르는 게 또 주거선호 지역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옮기시는 분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다. 그렇지만 무주택자분들이 뭐 서울 외곽이나, 그죠? 이런 걸 먼저 사시는, 뭐 수도권이나 이런 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책이 나오면 또 주춤하거든요. 예, 근데 주춤하는 데가 어디가 더 많이 주춤하느냐? 그러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쪽이 더 많이 주춤합니다. 저희 사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조금 주춤할 때 사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집은 오를 때 사면 참 피곤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주춤할 때는 가격 협상도 되고, 그죠? 좋은 상품을 고르실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한 단지 안에서도 그 가격 차이가 몇 억씩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층, 그죠? 좋은 향 같은 경우를 사시는 게 좋은데, 오히려 좀 주춤하실 때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어디를 사느냐, 그리고 내 지금 상황이 주택 보유 여부, 뭐 이런 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뭐 적당한 시점을 고르시는 것도 좋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